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원쌤입니다. 네, 고3 국어 세 번째 시간 3회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4개의 비문학 지문 중에서 2개부터 먼저 했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2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이고 비문학이 1교시잖아요. 1교시의 보충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차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있죠? 같이 보도록 합시다. 비문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중점적으로 둬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이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냈는가? 그리고 그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복잡한 설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눈여겨보고 우리가 나름대로 독해력을 발휘해서 이해하고 또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문제에서 어디에 있다. 이 본문이 이 문장 때문에 선택지가 틀렸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찾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보시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으로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익이라는 것은 권리와 그에 따른 이익이에요.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잖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뭔가 하는 거야. 집행하는 정책이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는 보통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요것이 목적, 어떠한 방식으로 권익을 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집행하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경쟁과 소비자.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개가 어떻게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는지 설명을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죠. 경쟁 정책은 본래 독점이나 담합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경쟁에 반한다. 영어로 말하면 안티 적조사겠죠? 행위를 국가가 규제해요. 하면 안 돼. 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키워드는 정책 말 그대로 경쟁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런 독점이나 담합 이런 것들은 경쟁을 반하는 거라서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혼내주는 그런 정책이 경쟁 정책이구나.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경쟁적이다. 좀 부정적이다. 독점. 내가 하면 독점 기업이 있으면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좀 이제 나쁜 요소가 되는 거죠. 담합도 가격을 묶어버리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규제한다라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을 세워서 제한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고요. 자, 이러한 경쟁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독점이나 담합은 피해가 생기잖아요. 이익이 되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효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정된다. 그래요. 자, 경쟁 정책이 소비자 권익에 기여하는, 뒷받침하는 모습은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니면 배분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정책이 참 좋은데 그 모습을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의 두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겠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러면 정책으로 경쟁 정책, 소비자 정책, 경쟁 정책의 모습을 생산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을 살펴보겠다라고 글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쌤이 적어놓은 게 이거. 알아야 할 것은 경쟁 정책이 어떻게 생산적으로 효율을 가져오며 배분적인 방법으로 효율을 가져오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되겠고 1문단 끝났잖아요. 근데 1문단 맨 위에서 정책이 경쟁과 소비자 정책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아직 소비자 정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정책은 뒤에 나오겠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밝히겠죠. 그래서 나옵니다. 먼저 생산적 효율은 주어진 자원으로 낭비 없이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것으로서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같은 생산량이면 비용이 적을수록 생산적인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산적인 효율의 정의이고요. 그것의 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생산적 효율이냐.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이, 같은 양 생산했으면 비용을 적게 들일수록 생산적이다 라는 거 관계를 여러분이 지을 수 있어야 되고요. 시장이, 물건이 서로 주고받는 시장이 경쟁적인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자유시장 경쟁이니까. 아까 여기처럼 뭐 독점이나 담합은 반경쟁적이라고 했잖아. 좋은 게 아니야. 경쟁적이면 개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비용 절감, 원가 절감 같은 거 하잖아. 1,000원에 만든 거를 절감 노력해도 900원에 팔아. 그러면 그 물건이 소비자에게 더 인기를 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생산적인 효율을 추구하게 되고 당연하죠. 노력을 하겠죠. 거기서 창출된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력은 남은 힘이야. 일을 하고 난 나머지의 힘 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력이에요. 여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자 품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되겠죠. 이런 노력을 하면 당연히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도 낮출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선택을 받아서 생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자, 시장이 경쟁적이면이라는 가정을 한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2-1번 OX 한번 해봅시다. 기업은 생산적 효율을 통해 절감된 만큼의 비용에서 발생하는 힘이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런가? 여러분들 따져볼까요? 내가 시간을 좀 주는 이유가 있어. 좀 고민해보라고 조금씩. 이런 여력이 향상시키고자 가격을 인하는 데 활용된다. 그럼 여력은 좋은 거네. 이런 효율을 추구해가지고 뭔가 더 좋은 뭐랄까 노하우로 쌓는다거나 원가 절감하면 노하우로 쌓았어. 그럼 그것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 기업 발전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쓰이겠지. 그것이 절감된 만큼의 비용, 돈을 아꼈어. 아낀 만큼 품질 향상시킬 수도 있고 가격을 인하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로 가야 될 것이고, 자, 그리해서 결과적으로 경쟁 정책이 유발한 생산적인 효율은 소비자 권익에 기여한다. 여기 봐봐. 품질 향상하면 같은 가격인데 좋은 제품을 살 수가 있고, 또 같은 품질인데 좋은 품질의 가격도 더 저렴한 걸 살 수 있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 그래서 품질 향상이나 가격의 인하는 소비자의 권익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권익이 향상된다. 권익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론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독점 기업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요 문장 여러분 별표를 쳐주시고 비용 절감과 독점 기업의 성과 부분에서 왜 그런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글쓴이는 꼭 이것이 가격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이익, 즉 권익과 이익이나 권익이랑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독점 기업은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독점 기업에서는 왜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여기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독점이라는 것은 혼자 다 해먹는다는 말. 여러분 쉬운 말로 바꿔 썼어. 좀 길지만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다 해먹는 말이에요. 신발을 한 회사만 만든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만든 신발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게 독점이니까. 배짱을 부리면 갑질할 수도 있어요. 비용을 절감한다는 말 있잖아요. 비용을 줄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줄일까요? 임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응? 월급 줄일 수 있어요. 원재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뭐 생고무라든가 뭐 이런 가죽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 아니면 이 회사 아니면 일할 데가 없는 노동자들은 임금을 휘어쳐요. 이번 달은 임금을 이만큼밖에 못 줘. 너무 적어요. 네 갈 데 다른 데 있어? 여기밖에 없잖아. 일하기 싫으면 말든가 라고 할 수 있고요. 원자료비도 또 그럴 수 있어요. 원자료비도 너네 일할 사람 많아. 원자료비도 마찬가지로 야 이번에 가죽 이만 받아. 왜요? 납품하기 싫으면 말든가 라고 배짱을 부릴 수가 있어요. 이거 받고 일하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점 기업은 임금과 원재료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가격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만큼. 그러나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할까요? 더 남겨먹기 위해 오히려 가격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라든가 원재료비 상가한테서 깎아가지고 남긴 이익, 더 비싸게 받아서 소비자한테서 더 챙겨올 이익, 다 사장, 자본가들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가격 인하와 같은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독점이니까. 욕합시다. 이렇게 욕합시다. 스봉 이럴수 욕합시다. 따라서 독점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죠. 한시라도 한 돈을 팔면 이것들이 마음대로 해먹는다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그 정부 기관이 있고요. 대기업의 횡포라든가 프랜차이즈 회사의 갑질 이런 것들을 규제하죠. 과징금도 매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11-3번 OX 한번 봅시다. 생산적인 효율을 달성한 독점 기업은 경제정책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규제할 필요가 없다? 감시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없다가 아니네. X. 있다. 이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으로 배분적인 효율. 아까는 생산적 효율을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배분적 효율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하는지 소비자의 권익을 봅시다. 배분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만족이 더 커지도록 자원이 나뉘는 거야. 자원을 나눠 갖는 거야. 나뉘는 거야. 배분이라는 말은 몫몫이 나누어 주는 거고, 자원이 극소수의 자본가에게 편중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익을 많이 봤으면 사원들에게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에 해당하는 몫을 똑같이 n분의 1이나 이런 걸로 나누어주면 그것이 이제 괜찮은 거지. 잘 배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만 감수하고 자기는 감수 안 하고 이득만 자기만 누리고, 그러니까 이득은 안 주고 고통만 감수하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었죠. 자, 배분적 정의, justice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장이 독점 상태에 놓이면, 독점이 되면 영리, 이익을 극대화, 이익을 많이 하려고 해요. 아까 말했잖아. 임금 줄이고 원재료비 줄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이 받아 처먹고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독점 기업은 생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가격을 올려요. 올림으로써 배분적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안 나눠. 자원을 갖고 있고 안 나눠. 일부러 희귀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만 독점력 갖고 있고.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독점 기업 안 되겠네, 그치? 자, 독점 기업은 생산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요. 수요는 일정하다고 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별로 없어. 그럼 저요 제가 살게요. 1,000원 아니 2,000원 드릴게요. 3,000원 드릴게요. 4,000원 드릴게요. 제발 저한테 파세요. 이럴 수 있다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곡선에 따라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왜? 가격이 올리면 보통 다른 잘 경쟁 시장에서는 A 기업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거 안 사고 B 기업 사니까 A 기업이 그렇게 가격을 못 올리거든. 근데 이거는 그 시장에 자기네 회사밖에 없으니까 가격을 올려도 자기네밖에 살 수가 없단 말이야. 배짱 부리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어차피 독점이라서 내 물건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올린다. 알았죠? 반면에 경쟁이 활발해지면 생산량 증가. 많이 이제 팔 수 있겠지. 팔고 가격 인하가 따라와서 수반되어라는 건 따라와서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배분적 효율이 발생한다. 경쟁 정책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면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너 갑질해? 안 사. 다른 데 가서 사면 되지. 라고 하니까 갑질을 할 수가 없어. 가격 올릴 수가 없지. 눈치가 적당히 낮춰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시장에 3, 4개의 경쟁 업체들이 경쟁해야 되는데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서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는 경쟁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체로 지들끼리 약속을 해. 비밀이 약속을 해. 그래서 갑질하는 수가 있어요. 과점이라 그러고 카르텔, 아까 공부했던 담합이라는 단어가 그런 게 있습니다. 기름값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기름값 인상 당업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과징금 맞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좀 부족하죠. 그러므로 경쟁 정책이 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유발한 발생시킨 배분적 효율도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한다. 여기 만족이 더 커진다 그랬으니까 기여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독점에 대한 규제 여기 나와있죠? 이거 독점 기업을 규제하지 않으면 비율이 발생하는 거니까 규제해야지만이 효율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효율에 도와줄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 밝히고자 했던 것들. 애초에 경쟁 정책은 생산적인 효율과 배분적 효율을 통해서 어떻게 소비자의 권익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보여줬어요. 4문단 봅시다. 경쟁 정책은 이처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이 중요하죠, 이제. 그래?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것만으로 소비자 권익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시장을 아무리 경쟁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있네. 우선 첫 번째겠죠?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경쟁 정책이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더라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권익에 향상시킨다 그랬잖아. 하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지만 그 부분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예시 경쟁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 망한 기업의 제품은 사후 관리,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가 되지 않아서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정책 자체를 포기하면 그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 빈대 잡으려다가 소가상관 태우는 격이잖아. 전체적으로 이득인데 일부 피해 보는 사람 때문에 이거 하지 말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독점 기업의 어떤 나쁜 그런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 그렇죠. 전체가 불리해. 그러니까
국가는 일부 불이익이 있는 피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 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지.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문제긴 문제네, 그지? 어쩔 수가 없네, 그지?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일부 소비자가 전체가 아니고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퇴출기업 AS 문제가 있어. 그렇지만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 12-3번 디귿의 의미가 뭐냐? 불리한 결과. 디귿은 시장에서 경쟁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의 기준에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소비자 불리한 결과라는 건 뭐야? 경쟁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경쟁이 안 돼가지고 독점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격도 올라가고 뭐 그런 물건이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12-3번은 O인가요? X인가요? 여러분? 시간을 좀 주는 거야. 고민해봐. 유지가 되지 않아서가 포인트 맞죠? 불리한 결과니까. 어떤 경우에 불리해? 경쟁이 안 되고 독점이 되는 경우에 불리하잖아. 되지 않아서 전체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할 때 상황에서 말한다. 맞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오니까 두 번째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 다음으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교섭력이 약하고 기업에 대해서 뭔가 좀 항의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이니까 조금 약해요. 약하고 두 번째 약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도 좀 적고요. 충동 구매나 유해 상품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품의 원산지 공개나 유해 상품 회수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경쟁 정책에서 다루는 사안은 아니어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쟁 정책에서는 경쟁을 유리하게끔 경쟁하게끔 하는 건데 어떤 반경쟁적인 것들을 이제 막 때려준다거나 혼낸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경쟁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당장 이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다는 얘기죠. 다루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개인이 기업한테 맞짱을 뜨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로는 할 수가 없어서 뭔가 새로운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군요. 여러분. 자, 11-2번 한번 봅시다. 시장이 경쟁적이더라도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경쟁적이죠? 근데 일부 소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일부 소비자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다. 발생할 수 있고요. 12-2번. 니은의 의미. 니은이 여기 있죠? 남는 문제가 있다. 남는 문제는 이거가 아니라 요거잖아, 요거. 남는 문제니까 뒤에서 이어진 여기를 봐야 되겠죠? 또 여기도 관련되겠죠? 두 개 중에 하나만 어쨌든 되면 되는 거야. 언급되면 되는 거야. 유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정책이 직접 해결해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포함된다. 요 얘기죠, 이제. 문제니까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잖아. 여기 보니까 유해 상품 회수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해결해주기는 어렵다. 다루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한 거 보니까 둘 다 O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네. 본문단 봅시다. 자, 이런 문제들, 즉 경쟁 정책이 참 좋은데 이걸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봅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소비자의 지위를 기업과 대등하게 하고 좀 약하다 그랬잖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요구되었고 이 요구에 따라 수립된 것이 소비자 정책이다. 즉 1문단에서 언급된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에서에도 5문단에 이르러서야 소비자 정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나왔나? 소비자의 지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서 경쟁정책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자, 11-5번 봅시다. 소비자의 지위가 기업과 대등하지 못하다는 점은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될까요? 될까요? 여기 지위를 대등하게 하고 오니까 대등하지 않아. 대등하기 위한 정책. 그것이 소비자 정책. 그럴듯하죠, 말이.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대등하게 해야 되는 거야. 소비자와 기업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비자 지위를 높여주는 정책, 보호해주는 정책. 이 바로 소비자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소비자 정책은 주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의 마련, 상품 정보 공개의 의무화 등의 조치와 같이 소비자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정책에서는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해야 되겠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 이렇게 직접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12-5번 미음은 조치는 어떤 방법이잖아, 방법이니까 경제정책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경쟁정책에 주목을 본다면 얘는 지금 소비자 정책인 거잖아.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X가 되겠고 정답이겠군요. 11-4번 봅시다. 기업이 지켜야 할 소비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는 소비자 권익에 도움된다. 여기 안전 조치 이런 것들은 소정책에 해당하는 거니까 권익에 도움 되겠죠. 5. 자, 또한 충동 구매나 유해상품 구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도 정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소비자 정책이다. 라고요. 자, 14번.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한 두 정책, 경쟁정책, 그리고 소비자 정책에 대해 소개했고요. 각각의 기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 소비자 권익을 향상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문제 제기할 만한 게 없고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무엇인가 해서 개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자, 13번 문제 우리가 풀어봅시다. 보기 사례들 중 소비자 정책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소비자 정책은 이제 끝부분에 5문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문단이야. 거기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만 고르면 되겠죠. 기업부터 봅시다. 먹거리에 대한 불신, 뭐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 불신,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농약이라든가 원산지 뭐 이런 것들 있었나 봐. 그래서 정부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했다. 소비자의 어떤 그런 거죠. 이거 원산지 표시 본문에 있어요. 5문단에 있어요. 뒤에 보니까 노인대상으로 하는 방문 판매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피해 예방 교육도 소비자 정책에 포함돼요. 이게 온라인 게임 업체와 회원 간의 분쟁이 늘어나서 관계 당국은 역시 정부죠. 산하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 문제도 여기 분쟁도 지금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설치했다. 다 맞네. 오케이네. 그럼 정답이 4개는 없으니까 요거라고 가야 되겠고 리얼은 그러면 소정책이 아니니까 경제정책인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봅시다. 시내 주유소 휘발 가격이 동시에 비슷한 수로 인상되자 좀 냄새가 나네. 관계당국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나섰다. 담합은 반경쟁적이잖아. 얘는
반경쟁적인 것이고 조사라는 것은 반경쟁적인 거를 경쟁으로 바꾸기 위한 조사니까 이런 것들은 경쟁 정책에서 해야 하는 일이네요. 본문 통해서 확인했고요. 정답은 4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과학지문 첫 번째 과학지문 우리가 4개에서 세 번째 과학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 네, 다음으로 과학지문 보겠습니다. 1문단 과거에는 물질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원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양성, 중성자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과거와 오늘날 대비하고 있죠?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면 과거보다는 오늘날이 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좀 중요한 것이고 예측한다면 전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설명될 것이다. 좀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이 문단 보면 음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세 입자 중 가장 작고 가벼워요. 질량이죠. 질량. 이런 것들은 질량이 작고 가볍다. 1897년 톰슨이 빛의 방전관 실험에서 음전기의 흐름을 확인하여 전자를 발견하였다. 발명은 아니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먼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톰슨이 1897년 연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나중에 다른 뭐 양성자나 중성자 볼 때 연대가 나왔으면 발견된 순서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숫자가 나오면 특히 연대가 나오면 순서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같은 음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들은 서로 반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죠. 그걸 우리는 청력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바깥 튕겨나고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힘, 마이너스 플러스는 서로 인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원자 안에 모여있기 어렵다. 서로 튕겨나가니까 가운데 모여있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이유 설명할 수 있겠죠. 서로 반발하니까. 그래서 전자끼리 흩어지지 않고 원자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톰슨은 건포도빵 모형을 제안했대요. 양전기가 플러스죠. 양전기가 빵 반죽처럼 원자에 고르게 퍼져 있고 전자는 음전기죠. 건포도처럼 점점이 박혀 있어서 원자가 평소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양전기는 빵 반죽이고 빵 반죽이고 건포도는 이렇게 반죽이 다 플러스고 중간중간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숫자가 좀 이제 동일하다. 그래야 중성인 거니까 하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성이라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 이제 기울지 않다. 양자가 더 많거나 음자가 더 많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여튼 톰슨이 건포도빵 모형을 제안한 이유는 전자들이 마이너스니까 서로 반발할 텐데 같이 모여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한 이론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선문단 봅시다. 양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는 이번에는 양성자 설명이네요. 이 문단까지는 전자 설명했고요. 양성자는 전자보다 대략 2000배 정도 무거워서 작은 에너지로 전자처럼 분리해내거나 가속시키기가 쉽지 않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양성자의 특징이 나왔네요. 무겁다. 그래서 분리가 어렵고 가속도 쉽지 않다. 라고 나왔고 8-1번 봅시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이 비교되어 있다. 그러면 전자, 양성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전자는 가볍다 그랬고
양성자는 이 정도 무겁다 그랬고, 그랬죠? 그럼 비교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보면 이제 중성자 같은 경우도 뒤에 또 나오니까 중성자는 사문단에 보면요. 최대규라는 사람이 질량이 양성자와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비슷하다는 것도 비교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성자는 뒤에 사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까지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다. 왜냐면 전자하고 양성자만 나왔지 중성자는 안 나왔잖아. 뒷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1898년 그 톰스는 1897년이고 얘는 1898년이야. 1년 차이죠. 마리 퀴리, 우리 퀴리 부인이라고 하는 그분이죠. 천연 광물에서 라듐을 발견한 이후 새로운 실험이 가능해졌어요. 발견 못했으면 새로운 실험 못했습니다. 무엇일까? 새로운 어떤 실험일까? 라듐에서 포인트를 얻어야 되겠죠. 강한 방사성 물질, 우리 엑스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방사성 물질이어서 양전기를 띤 양전 알파 입자를 큰 에너지로 방출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몸속을 뚫고 들어와서 이제 몸속에 있는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1911년,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라듐에서 방출되는 알파 입자를 큰 에너지로 방출한다 그랬잖아. 이 알파 입자를 활용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얇은 금박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왜 했을까? 봐야 되겠죠? 그 결과 알파 입자는 금박의 대부분을 통과했어요. 에너지가 크니까 통과했지만 일부 지점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나갔어요. 요게 포인트네. 도대체 왜 튕겨나갔을까? 이 실험을 통해 러더퍼드는 양전기가 빵 반죽처럼 원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앞에서 얘기했던 그 톰슨의 건포도 빵 모형을 좀 이제 달리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구역에만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구역을 원자핵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원자핵이 있는 곳은 이 큰 입자를 갖고 있는 알파 입자도 튕겨나갈 정도의 큰 덩어리가 있는 거다. 그거를 원자핵이라고 했다. 그래서 원자핵은 멀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퍼져 있으면 이제 통과했겠지. 근데 다 뭉쳐 있다. 세게. 그러니까 이거 알파 입자가 통과를 못할 정도로 크게 뭉쳐 있는 뭔가가 있는 거다. 왜냐면 대부분 다 통과했다 그랬잖아. 그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이 행성들을 당겨 공전시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행성들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것들인 거죠. 공전시키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네요. 양전기를 띤 원자핵도 전자를 잡아당겨 공전시킨다는 태양계 모형을 제안해서 톰슨의 모형을 수정했어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모형을 좀 수정하고 제안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이제 마이너스 음전하가 있다는 얘기죠. 음전기가 있다는 겁니다. 전자가. 요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다음 봅시다. 그래서 아주 수정했고요. 결론적으로 아주 좁은 구역에만 있다. 건포도빵 모형에서는 반죽이어가지고 고루 널리 퍼져 있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태양계 모형을 보면 태양이 양전기고 행성들이 전자, 비유한 거라 그랬죠. 자, 선택지 봅시다. 다시 1번. 라듐이 발견됨으로써, 발견 못했으면은 라듐에서 알파 입자가 큰 에너지로 방출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못했겠지.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됐으니까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었겠죠. 9-1번. 자, 그 다음에 9-2번, 4번 볼까요? 원자 모형은 19세기 말에 전자가 발견됨으로써 태양계 모형에서 건포도빵 모형으로 수정되었다. 반대죠. 톰슨이 건포도빵 모형, 러더퍼드가 태양계 모형이니까 시간 순서가 선후잖아요. 이거는 X 답이고요. 9-5번. 알파 입자가 라듐에서 알파 입자가 나온다 그랬죠?
금박 일부분에서 전체가 아니고 대부분 통과하지만 일부분은 튕겨 나간다 그랬어요. 통과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통해서 양전기가 원자 전체에 퍼져있다. 퍼져있다? 입증되었다? 아니죠. 일부에 모여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퍼져있다가 아니라 일부에 모여있다. 아주 좁은 구역에만 있다. 정리했던 부분. 이것도 X네요. 보니까 9번이 정답이었고 나머지가 이제 틀린 선택지가 됐었겠네요. 자, 4문단 봅시다. 그런데 러더퍼드의 모형은 태양계 모형은 각각의 원자에서 나타내는 고유한 스펙트럼을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이것도 한계네요. 한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설명하는 뭔가가 나오겠죠. 1913년 닐스 보어가 전자가 핵 주위에 특정한 궤도만을 돌 수 있다. 특정한 궤도 돌 수 있다는 에너지 양자와 가설이라는 것을 제안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양성자 1개, 전자 1개로 이루어져 구조가 단순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있었대요. 그러면 러더퍼드로는 설명 못했는데 닐스 보어의 양자와 가설에서는 스펙트럼을 설명했네요. 1919년 러더퍼드는 질소 원자에 대한 충돌 실험을 통해서 핵에서 떨어져 나오는 양성자를 확인했고요. 또한 핵 속에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인 중성자가 있다는 것을 예측한 거예요. 발견한 게 아니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닐스 보어는 에너지 양자와 가설을 통해서 러더퍼드의 스펙트럼 한계를 극복해냈고, 이를 통해서 러더퍼드는 양성자를 확인했고 중성자가 있음을 예측했다. 정보를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1932년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질량이 양성자와 비슷한 입자인 중성자를 발견했네요. 러더퍼드가 예측하고 체드윅이 발견했네요. 예측과 발견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3번. 체드윅은 양성자가 핵 안에서 흩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체드윅은 딱 한 문장 나와요. 이 내용이 그대로 있나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는 중성자를 발견했다만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관련이 없잖아. 맞습니까? 35년 일본의 유카와 히데키는 중성자가 중간자라는 입자를 통해 핵력이 작용하게 하여 양성자를 잡아당긴다 라는 가설을 제안했어요. 자, 여러 개의 양성자를 가진 원자에서는 같은 양전기를 띠고 있어서 같은 양전기니까 같은 플러스니까 반발하려는 힘,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있겠죠. 밀어내겠죠. 이런 반발력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지만 뭉쳐있는 거 아니야. 뭉쳐있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떤 힘이 그렇게 뭉쳐있게 하려는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양성자가 여러 개라는 것은 어떤 원자 안에 양성자가 여러 개라는 것은 플러스니까 서로 부딪힐 거 아니야. 부딪혀가지고 서로 튕겨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보니까 뭉쳐있더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 힘은 반발하려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이것들을 튕겨나가지 않게 뭉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막 서로 막 부딪히는 게 아니라 나가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더 큰 힘이 이것들의 반발력을 다 힘을 합친 힘보다 더 큰 힘으로 묶어두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양성자가 안 튕겨나가지. 아까 러더퍼드가 라듐에서 발견한 그걸로 쐈는데도 전체적으로 다 통과했지만 부분에서 뭉쳐있는 그런 것들이 때문에 통과 못하고 튕겨나갔다 그랬잖아. 뭉쳐있는 것들을 보니까 양성자가 플러스가 여러 개 있는 거야. 플러스가 많이 있는데 서로 튕겨나가야 되는데 안 튕겨나가고 누르는 힘이 튕겨나가는 힘보다 더 세더라. 그러니까 안 튕겨나갈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다. 그래서
이런 걸 가설을 제안했대. 잡아당긴다. 행력이 작용해서 중간자가 이렇게 하는 게 중간자가 중성자가 중간자라는 입자를 통해서 행력이 작용하게 해서 양자를 잡아당긴다. 라고 가설을 제안했대. 그래서 그의 제안을 이용하면 양성자들이 얘네들이 흩어지지 않고 반발한 힘 때문에 튕겨나가지 않고 핵 안에 모여있음을 설명할 수가 있었다. 되네요. 잘 이해하셨죠?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OX 봅시다. 9-2번 질서 충돌 실험에서 양성자가 발견됨으로써 유카와 히데키의 가설이 입증되었다. 가설을 제안했고 제안을 이용하면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 가설을 입증한 거는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 질서 원자에 대한 충돌 실험은 양성자를 발견한 거고 유카와 히데키의 가설은 중간자 뭐 이런 거니까 입증된 것도 아니고 고민해볼 여지가 있겠죠? X가 되겠습니다. 입증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고요. 발견된 거지. 발견됐고 양성자가 있다는 거 발견됐고 중성자가 있다는 건 예측했는데 중성자가 하는 일이 뭐냐? 라는 가설을 유카와 히데키가 제안한 거지. 이것만 가지고 이 가설이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없죠? 발견됐어. 근데 문제는 뭐였어? 양성자가 왜 안 튕겨나가냐? 했는데 유카와 히데키가 그거는 중성자, 중간자가 땡겨가지고 우리가 안 나가는 거랴? 안 나가는 거 아닐까? 라고 제안한 거지 입증된 건 아니야. 순서도 바뀌었고 이거 선택지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그래서 유카와 히데키의 가설을 한 것이고 양성 여러 개 있으면 플러스 많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발력이 클 텐데도 중심에 모여있는 이유는 반발력보다 더 큰 힘, 그것이 이거 행력이라는 거 아니야. 자, 8-2번 봅시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내부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아까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뭐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것들의 내부 구조. 양성자는 또 어떻게, 중성자 또 어떻게 내부 구조를 제시하는 거는 확인할 수가 없겠네요. 확인 한번. 원자로 있던 전기적인 성질, 서로 잡아당기고 반발력하고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죠. 확인 순서, 연도 해가지고 보니까 전자가 먼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양성자 같은 경우는 1911년 러더퍼드 발견됐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32년 테드윅이 발견했고 이 순서 맞잖아. 맞고요. 제시하고 있고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제시하고 있다. 전기의 성질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고 중성자는 없어.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얘기했고 힘이 바로 인력 땡기고 잡아당기고 반발하고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여기 행력이 작용하고 중성자는 행력이 작용하고 양성자는 반발하고 전자들도 반발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4문단을 확인하면 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비문학 이번 주 해야 할 4개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순서가 조금 헷갈리겠지만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비문학 실력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